환갑을 맞은 날 저는 며느리의 선물 앞에서 결국 모든 인내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은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을 수십 번이나 되뇌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그날 단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아끼지 말자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다짐을 많이 했던 순간이었지요. 결혼 준비할 때 신혼집 인테리어며 기본 살림살이까지 최대한 제가 부담했고 식장 비용도 형편 닿는 선에서 넉넉하게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유진이네가 넉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마음이 더 쓰인 건 사실이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이는 그 따뜻함을 꽤나 쉽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 하나로 중심 잡고 싶었으니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이고 조리원에서 나온 뒤 한 달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밤잠 설치며 응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주였고 유진이는 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기본으로 해야 할 예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진이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환갑이 다가오던 그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환갑 선물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설렜습니다. 비싼 선물을 바라진 않았어요. 마음이 담긴 거면 충분했지요. 그렇게 환갑 당일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들은 조금 늦어진다는 연락이 왔어요. 딱히 거창한 건 없었지만 나름 정겹게 얘기하며 먼저 온 며느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진이가 내민 선물을 보고 전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봉투 안에 딱 그것만 덩그러니. 이게 뭐니? 기분 나쁜 걸 감추려고 억지 웃음을 지어보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장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유럽 여행 보내드렸어요. 환갑이니까 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너무 부담될까봐 가볍게 준비했어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흘린 땀도 밤새워 아기 봐주던 시간도 결혼 준비하느라 허리 휘던 날들도 전부 아들 부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장난하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화나신 거예요? 선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만 원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세요? 그 말 끝나는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하니? 안 사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너 몸조리할 때 누가 내 옆에 붙어 있었는지는 알고? 그런데 환갑인 시어머니에게 5만 원짜리 상품권? 그걸 예민하다고 말하는 거니? 유진이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말하더군요. 저희 사정도 있고요. 저희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셨으니까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니?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야? 잠시 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너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내가 챙겨야 할 사람만 챙기며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이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며느리 유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에도 제 마음은 마치 온몸에 멍이 든 것처럼 아팠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었던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나?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돌아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현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지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잖아요. 그 목소리에서 짜증과 불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랬겠지. 유진이가 환갑날 나한테 뭘 줬는지 알고나 말해라. 아들은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내밀며 부담될까봐 라고 말한 유진이.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준 이야기까지. 하지만 아들은 예상 외로 너무나도 쉽게 말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엄마는 너무 예민하세요.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책임함, 그리고 기계적으로만 처리하는 내리사랑. 제가 아들까지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현수야, 내 아내가 친정 챙기는 건 내가 뭐라 안 한다. 하지만 최소한 시댁도 사람 대접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한 거 생각해봐라. 아들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가 해준 건 감사한데 그걸 꼭 보답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답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 생각해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들 목소리는 너무도 건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며느리가 무례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들의 말까지 들어보니 이건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 버린 세대 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유진이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눈에 잔뜩 부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그 말투 어디 한번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제 탓으로 돌리는 방식.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얘기를 들어보자.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데? 유진이는 한숨을 깊게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혼자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크게 도와드리고 싶었죠. 어머니는 솔직히 넉넉하시고 혼자서도 생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준비한 건데 그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다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최대한을 끌어모아 도와준 거였지요. 하지만 유진이에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시댁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기대 안 한다. 대신 너도 이 집에 다시는 기대하지 마라. 유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갔지요. 그리고 네가 어제 집에서 나가고 나서 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헌신해서 오히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유진이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 저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전세 지원이던 육아 지원이던 생활비 보조던 전부 끊겠다. 내가 그렇게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하잖아.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잖아요. 너한테 배운 거다. 기대하지 말라며?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깊게 틀어졌고 이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국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유진이가 돌아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집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기대를 내려놓자. 혼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지요. 그의 표정은 이미 화가 한껏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지원을 끊는다고요? 갑자기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끊겠다. 이제부터 너희 둘이서 잘 살아봐라. 현수는 황당하다는 듯 두 손을 벌렸습니다. 아니, 엄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저희 애도 어리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면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갑자기라고? 갑자기라고 느껴지는 건 니네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왔는지 그 증거겠지. 현수는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는 왜 그렇게 마음을 좁게 먹어요? 유진이도 후회하고 저도 죄송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야, 너는 지금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희 아내가 나한테 한 말, 너한테도 그대로 말했다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네 애가 너한테는 상품권 5만 원 주고 사돈에게는 유럽 여행 보내주면서 부담될까 봐라고 했으면 넌 그걸 예민하다고 넘어갈 수 있겠니?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지요. 그리고 유진이가 뭐라 했는 줄 아니?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기대하지 말자고. 그래서 난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이야. 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하려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넌 네 아내가 내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정말 아무렇지 않니?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9시쯤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울리기에 결국 받았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현수 씨가 어제 집에서 나갔어요. 저한테 화냈어요.
모든 지원을 끊으신 것 때문에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믿지 못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현수가 너한테 화를 냈다고? 네. 저보고 어머니한테 사과 제대로 하라고.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다 제가 싸가지 없어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엄마 챙겨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희 잘못을 너희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원하는 편한 관계. 나도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박자를 딱 맞추듯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사돈인 친정엄마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유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네 속마음이 드러난 거다.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시댁의 가치 말이야. 그러자 안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 꿇었는데 집안 체면도 있고 애를 이렇게까지 망신 주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망신이라고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제가 망신을 당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는 시어머니 며느리 문제로 얼굴 보게 될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유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너를 며느리 취급하지 않겠다. 너희가 만들고 싶다던 편한 거리감 나는 아주 정확히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집에서 나가라. 유진이는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돈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들 며느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지갑으로 봤잖아. 그 지갑이 닫힌 게 그렇게 어렵다면 앞으로는 더 힘들 거다. 유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신할 듯 흔들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집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파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난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편한 감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거다 하는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익숙한 소리였지요. 아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현수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붉고 표정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 왔니? 현수는 손으로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유진이랑 장모님이 엄마한테 무릎 꿇었다던데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한 건 내 아내가 먼저였지. 그러자 현수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유진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래요. 부담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실수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크게 키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에게 5만 원이 어떤 의미니?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돈이니? 현수는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감정을 억누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족을 이렇게 내치는 건 아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친 건 내 아내야. 너희들이라고. 난 그대로 대응했을 뿐이고.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말투는 이미 선을 넘은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수가 어디까지 오해하고 있는지,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알려줘야겠다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한테도 말할게. 너희가 결혼하고 난 뒤 내가 해준 것들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온 내 태도도 내가 더는 못 넘긴다는 걸. 현수는 들으려 하지 않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지나간 과거 얘기만 꺼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도 이제 유진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현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좋아. 오늘로 너도 이 집 출입 금지다. 현수는 당황해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래, 제정신이다. 서로 기대하지 말자던 내 아내 말. 난 제대로 지킬 생각이다. 현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라. 난 이제 너희 둘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 말이 끝난 순간 현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않게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따님인지 아니면 며느님인지 어머니 성함으로 된 주민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하셨어요. 어머니 재산 상속 여부도 묻고 갔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속이라고요? 며느리가 왜 엉뚱하게 주민센터에 가서 4명의 재산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얘가 아직도 정신을 안 차렸구나. 며칠 전 무릎 꿇고 사과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뒤 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번엔 경제적 부분을 확인해 두려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분노와 씁쓸함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정말로 끝냈어야 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기보다 얼어붙는 느낌이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그 결심은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아들과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알아둬야 하잖아. 우리도 애 키우는데. 유진이의 목소리.
그 뒤에 현수의 한숨 섞인 말투. 그래도 그런 걸 엄마 몰래 하면 안 되지. 하지만 현수의 말도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막아서려는 의지가 아니라 괜히 나한테 피해 오지 않게 조심하라는 식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제 마음을 이해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문을 두드리자 둘의 말소리가 멈췄고 곧 유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시선 속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4명의 재산을 왜 알아봤니? 유진이는 움찔했지만 금세 태도를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저희도 준비해야 하고 애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너한테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앞으로 너희에게 떨어질 일도 없다. 현수가 당황한 듯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 둘 문제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재산, 내 노후, 너희에게 단 1원도 남길 생각 없어.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다고? 너희가 먼저 나를 경제적 존재로만 봤다. 그럼 나도 너희를 피부치로 보지 않겠다. 유진이는 그제야 크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단지 그게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잘하려 했다는 게 친정 엄마는 유럽 보내고 시어머니에겐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거냐? 그리고 뒤돌아서 내 재산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냐? 유진이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이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너희와 거리를 둘 거다. 이 집도 전세 기간 끝나면 너희 둘이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 가거라. 너희는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말한 편한 거리. 이제 그걸 제대로 지켜주겠다. 그 순간 현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애도 있는데. 그 말에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수야, 너희가 결혼할 때나 애를 낳았을 때나 너희가 힘들 때마다 내가 먼저 나섰지. 근데 너희는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더구나. 그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엄마 도움 따위 없어도 둘이 의논해 가면서.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애원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말이 조건적이었고 이해타산적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재산은 살아가는 동안 봉사하는데 사용하기로요. 저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해준 사람들에게 쓰기로요. 아들에게도 문자로 딱 한 줄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더는 답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진짜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더없이 기쁘고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아들, 그들은 제 인생에서 벌써 오래전 지나간 페이지일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함을 몰랐던 아들 부부를 맨몸으로 쫓아낸 시어머니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